반갑습니다. 홍사나입니다.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시험 예상문제 풀이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병원 사무관리사 출제 범위와 문항 수를 보시면 3급 시험에서는요. 진료비 구성부터 해서 본인 부담금, 진찰료, 또 진료 행위의 정의, 또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 보존 치료, 근관, 구강외과, 치주, 보철 치료까지의 문항수가 상당히 크게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방사선, 그리고 동일 부위에 동시 산정했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검진과 사후 후속 처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까지도 묻는 문제로 해서 총 50문항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오늘 저랑 약 70문제 정도를 급히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서 시험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0문항 중에 예상문제 풀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료 행위 가산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입니다. 네, 여기서 행위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별 가산 같은 말로 쓰는데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이 진료 행위 가산에 엄청 큰 변화가 있었죠. 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전에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모두 다 행위 가산이 붙었습니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원은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모두 다 행위 가산이 없어졌습니다. 미적용이고요. 치과병원은 건강보험 대상자는 5%, 의료급여 대상자는 2%로 이렇게 15%씩 인하가 되는 게 바로 24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자, 치과병원에서는 가산되지 않는다. 틀렸죠? 치과병원에서는 5% 또는 2%인데 건강보험 대상자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기 15세 의료급여 일종수급권자 치과의원에서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데 2%라고 적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살 의료급여 일종수급권자 치과병원에서 2% 가산. 네, 의료급여이고요. 치과병원이니까 2% 가산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 50살인데 의료급여 2종이고요. 치과병원에서 11%에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2% 가산이죠. 그리고 8세 건강보험 대상자 치과병원에서 5% 가산인데 이건 잘못된 표기죠. 따라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앞두시고 이 행위 가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급여 기본사항으로 옳은 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치과병원에 내원한 건강보험 대상자의 행위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치과의원이 행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보기 틀렸고요.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아니라 외래관리료죠. 외래관리료가 합하여 진찰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70세 이상 환자 마취를 했을 때 마취 행위료의 30%가 가산된다. 네, 70세 이상 환자에 한해서는 마취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30% 가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기 공휴일 야간에 내원 시 공휴일 가산도 붙고 야간 가산도 붙고 합하여 산정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산이 됩니다. 약재 수가에는 마취 앰플, 봉합사 등이 있다. 네, 봉합사는 약재 수가가 아니라 재료 수가로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었다라고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문제가 나오네요. 치과병원에 내원한 64세의 건강보험 대상자. 네, 치과병원은 6세 이하 아니면 6세가 넘으면 무조건 40% 본인 부담입니다. 40%. 그다음 치과의원에 내원한 10살 건강보험 대상자. 6세 밑으로는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지만 6세가 넘으면 모두 다 치과의원은 30% 본인 부담이죠.
자, 다 치과병원에 내원한 50살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치과병원의 의료급여 2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5%라고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답이 4번에서 찾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대상자인 6세 환자가, 자, 여기서 키워드는 건강보험이고요. 그리고 치과의원이고요. 그리고 6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 대상자 6세 이상은 치과의원에서 30%다. 예. 그렇죠. 6세 미만은 치과의원이면은 21%인데요. 6세 이상은 30%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건강보험 대상자인 70세 환자가 치과병원에서 하면 치과병원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돈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정책이 없이 무조건 40%를 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3번 건강보험 대상자인, 자, 키워드 건강보험인데 65세시네요. 자, 그렇다면 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이 진료를 하셨을 때 총 진료비가 15,000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4,500원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65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은 총 진료비 15,000원 이하이면은 본인 부담금은 30%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5,000원이라면 1,500원이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 1종입니다. 자, 그런데 치과의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급여는 1,000원 아니면 1,500원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14세, 18세 미만의 환자가 의료급여 1종일 때는 본인 부담금은 0원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5번 건강보험 대상자인 30살의 임신부입니다. 자, 건강보험 대상자인데 어디 오셨나요? 치과병원에 오셨죠? 본래 30살이라면 치과병원이면 40%인데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20%를 인하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에서 만날까요? 몇 번에서 만날까요? 네, 3번이 정답. 옳지 않은 것이죠. 15,000원이면 1,500원만 내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본인 부담금 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네,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씩을 드리는데 일종의 안에서는 자, 이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만큼은 계속 등록을 하면 면제되는 그런 분들을 바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고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또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기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지정한 병원 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지정한 병원에서는 면제인데요. 지정한 병원 이외에서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의뢰서를 받아서 지정하지 않은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2번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치과의원에서 발치 후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때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인가요? 네, 치과의원이고요. 자, 1종 나왔습니다. 치과의원은 1종이든 2종이든 본인 부담금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처방전이 발급되면 1,5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에서 답이 풀렸습니다. 자, 60세이시고요.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치과의원이 키워드죠. 자, 그러면 30% 본인 부담금 맞죠? 65세 이상이 아니시니까요. 그 다음에 5세가 나왔어요. 5세는 미래세대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좀 낮습니다. 어디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본래 치과병원은 40%이지만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28%, 40%에 70%인 47에 28%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5세이고 건강보험인데 치과병원이죠. 치과병원은 경로우대 정책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4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까 2번에서 옳지 않아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앞서서 제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매월 주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가지고는 금방 써버려요. 따라서 정말로 자주 가는 병원은 등록을 해놓으면 선택병원이 되면서 그 병원에서만큼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는 거죠. 본인 부담금 면제입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그 외에 다른 병원에 가셔야 될 때는 등록한 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가셔야 되고 그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가실 때는 의뢰서를 갖고 가서 돈을 내셔야 됩니다. 1,000원 또는 1,500원 등의 정해진 금액을 내셔야지 의뢰서를 가져간다고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정한 선택병의원에서 진료를 시행한 경우 대 지정한 병원이죠. 그렇다면 면제 맞습니다. 선택병의원은 일반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한다. 네, 일반적으로 한 군데 맞습니다. 자, 지정한 선택병의원 이외에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네, 진료가 필요한 자는 한 개의 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한 선택병의원 이외에서 진료를 할 때 선택병의원에 의뢰서를 지참을 해야 되고요. 지참하면 면제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1,000원 또는 1,500원 또는 2,000원 이런 금액만 지불하시는 거지 면제는 지정한 병원에서만 면제라는 거죠. 지정한 선택병원 이외에서 진료 시 만약 의뢰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총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서 없이 가시면 총 진료비 전액을 의료급여 대상자지만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치과에서 의뢰서 가져오셨죠? 라고 확인하고 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뭐에서 만날까요? 네, 4번이 옳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찰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진찰료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의약품 관리료 아니죠. 외래 관리료를 합하여 산정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 그다음 6세 미만의 소아, 6세 미만의 소아가 20시에 왔다. 저녁 늦게 어린 친구가 왔습니다. 자, 저녁 20시, 저녁 8시죠. 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07시 사이에 내원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심야 진료라고 합니다. 심야 진료. 네. 자, 그렇다면 6세 미만의 소아가 20시에 접수를 하여 진료를 했다면 이때 심야 진료의 가산은 몇 프로? 200% 가산이 맞습니다. 2023년도 11월 1일부터 100% 가산이었는데 200% 가산으로 바뀌었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초진 환자 치경부 마모증으로 광중압 레진 충전을 한 경우에 초진 진찰료는 급여로 산정한다. 자, 지금 현재 광중압 레진이 보험이 되지만 몇 살이죠? 보험이 되는 나이가 5세에서 12세 소아죠. 그리고 치아우식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급여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마모로 광중압 레진을 충전을 했다면 이것은 비급여입니다. 자, 그럼 비급여 진료를 하셨는데 초진 진찰료를 급여로 산정한다? 잘못된 이야기죠. 비급여 진료는 비급여 진료비 안에 진찰료가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죠. 5월 2일 치석 제거를 하고 6월 15일에 치주 소파술을 했다. 같은 부위라는 전제 하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날 스케일링을 하고 6월 15일 날 소파를 했다면 당연히 동일 부위에 치주 치료가 이어서 진행되는 거니까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치주는 종결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일 부위에 90일 이내에 재치료를 하게 되면 재진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기 5번, 3월 10일 날 직일 충전 처치를 했는데 자, 3월 10일, 10월 10일 탈락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7개월 만에 충전했던 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다시 재충전을 했을 때는 종결이 됐죠. 예, 종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되고 30일이 지난 것으로 보아 이때는 재진이 아니라 초진 진찰료로 다시 떼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때 정답은 2번이 옳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진찰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찰료 기준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5월 14일 날 46번 보험 임플란트 2단계를 했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17번 발치를 하셨대요. 네, 전혀 다른 부위의 치식이니까 초진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5월 14일, 6월 28일 한 달이 지났으니까 초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보험 임플란트가 3단계까지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2단계라면 아직 이 환자분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이라 하더라도 초진이 중간에 나올 수가 없고요. 답은 재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2월 7일 날 27번 가압근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오셨어요. 와우, 2월 8월에 오셔서 충전을 했다는 것은 아마 캐널 필링하고 임시약제로 메워놨는데 8월에 오셔서 코어 충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월 15일 날 타 치과에서 25번을 빼고 3월 24일 날 우리 치과에 오셔서 봉합살을 제거했다면 타병원 발치 후 본원에는 처음으로 오셔서 실밥을 푼 거니까 이건 재진이 아니라 초진의 수술 후 처치 그리고 내역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월 17일 날 10번대 스케일링을 하고 5월 3일 날 오셨다. 자, 3월, 5월입니다. 치주 소파, 치석 제거, 동일 부위라고 가정하고 스케일링, 소파, 아직 치료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진으로 적용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6월 2일 날 타 치과에서 진정 처치를 하고 아파가지고 우리 치과로 오셔서 이건 신경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진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죠. 타 치과에서 치료하고 오신 분 우리는 초진에 발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치아가 파절되어 치아의 조각을 제거했다. 자, 이때 우리가 진찰료만 산정해야 될까요? 치아 조각을 제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치아 파절편 제거라고 하는 수가가 따로 있죠. 자, 2번 입안의 상처로 포타딘 또는 오라메디 연고 등을 발라주는 것 이것은 진찰료만 산정하는 거 맞습니다. 급성치관 주의염으로 인해서 간단히 드레싱만 해드리고 보내는 경우 이거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맞습니다. 턱관절이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진찰을 한 다음 일단 약을 좀 드셔보세요라고 처방전만 발행했다면 처방전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 맞습니다. 5번 지각감인 치아 레이저 치료 후 5개월 안에 다시 했다. 자, 지각감인 치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면 지각감인 처치 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나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하고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찰료만 청구해야 됩니다. 지각감인 처치인 나는 산정할 수가 없고 진찰료만 인정한다. 따라서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진찰료만 산정하면 안 돼요. 자, 볼까요? 1번, 구내염 환자에게 오라메디 연고를 도포한 경우. 조금 전에도 나왔던 보기와 비슷합니다. 진찰료만 산정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충치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치과 의사의 진단 후에 별도의 치료 없이 상담만 받고 가셨으니까 당연히 진찰료만 산정해야 됩니다. 3번, 치수 생활력 확인을 위해서 전기 치수 반응 검사를 하셨어요. 자, EPT 검사를 하신 거죠. 이게 전기 치수 반응 검사라고 별도의 수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료만 산정하면 안 되고 진찰료 더하기 전기 치수 반응 검사를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잇몸 염증으로 진찰 후에 별도의 처치는 없이 처방전만 일단 드렸다라면 진찰료만 받아야 되고요. 사랑니 발치 전에 동통 감소를 위해서 사랑니 부위 간단한 소독, 발치 전 드레싱은 다 진찰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치 후 드레싱이라면 수술 후 처치인데 발치 전 드레싱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시험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EPT 청구할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진료비의 구성,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리고 진찰료 관련된 문제 10문항을 같이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벌써 힘들어서 지치진 않으시죠? 이어서 11번 문제, 진료비의 정의,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무엇이게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치근단에 염증이나 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대요. 염증이나 이상 소견이 있어. 그런데 근관 치료 또는 재근관 치료로는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 따라서 외과적으로 치근단부의 잇몸을 박리시키고 치조골을 삭제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뿌리 끝에 이 좋지 않은 염증을 긁어내고 뿌리를 자르는 이런 술식을 무엇이라고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 알고 계시죠? 치근단 절제일까요? 나ang 적출일까요? 조직 유도 재생일까요? 치근 절제일까요? 치조골 성형일까요? 답은 당연히 1번 치근단 절제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소 마취 후에 치조골을 향해서 치은을 절개해서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다음에 치근이 보였을 때 이때 치석이나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파괴된 치조골을 원래의 형태와 비슷하게 다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봉합하는 술식은 무엇인가요? 결국 박리해서 소파한 다음에 골성형도 하고 다시 봉합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답은 치은 박리 소파술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정의를 묻고 있는데요. 어떤 진료는 치주질환에 의해서 치은의 이상 증식입니다. 치은의 이상 증식 또는 비정상적 치은, 비정상적 치은을 제거한 경우에 산정하며 단순히 절제뿐만 아니라 절제술 후에 잇몸이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 술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치주 질환에 의한 치은의 이상 증식이니까 바로 치은을 잘라내야 되는 치은 절제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료 행위의 정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풀어줄 수 있도록 문항이 나올 테니까요.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네요.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완전 이탈입니다. 자, 완전 이탈이라는 건 치아가 완전히 빠졌다는 거고요. 이때 치아를 다시 제 위치에 식립하는 수식. 다시 심었다라고 해서 답은 치아 재식술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완전 이탈이 아니라 아탈구 또는 안으로 들어가는 함입, 조금 튀어나오는 정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원래의 위치대로 맞췄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탈구 치아 정복술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완전히 탈됐다고 하니까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재식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보험 적용이 되나 안 되나를 잘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비급여 항목을 찾으세요. 자, 보기 1번. 타 치과에서 제작한 보철물이 떨어져서 우리 병원에서 최종 세면으로 부착했다. 그럼 이것은 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재부착이라는 항목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타 치과에서 급여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이 파절돼서 다시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했으니까 이 또한 보험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순간 착각하실 수 있지만 자, 보철물이 파절되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면 이게 만약에 3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타치과에서 시술하시고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보철이 파절돼서 우리 병원에 오셨다면 이것은 급여를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철은 보험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정 수가를 받으셔야 되죠. 타치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우리 병원의 크라운 수가를 받으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영역입니다. 3번 치주염으로 동요도가 있는 치아. 예, 치주가 안 좋으셔서 이가 막 흔들리죠. 그래서 와이어와 레진을 이용해서 고정했다. 그럼 우린 이것을 잠깐 고정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주 치료를 했다. 이게 왠지 비급여 항목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주 치료가 현재 보험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기교를 이용하던 레이저를 이용하던 어떤 걸 이용하였던 우리는 보험으로 정해진 수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치주 치료 보험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 보기 5번. 67세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에 인공치가 떨어져서 수리를 했다. 자, 나이가 67세시고요. 인공치가 탈락되어 수리되었다. 근데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는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틀니거든요. 자, 그럼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틀니인데 나이도 67세예요. 65세 이상이면 이것을 우리는 유상 유지관리라고 해서 보험으로 공단에 등록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보험으로 적용하셔서 수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비급여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셨네요. 자, 옳은 것 보겠습니다. 비급여를 찾아야 돼요. 자, 64세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자, 임플란트 제거술이라고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65세 이상만 급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불문 누구든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12세 환자인데 33에서 43번 치석 제거 가를 했어요. 자, 12살이지만 하악 전치부에 치석이 좀 많아서 그 부분만 스케일링을 했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부분 치석 제거 3분의 1학당 하나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8살인데 교환면에 레진 치료를 했다고 하죠. 자, 레진 치료는 보험 적용되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공부하셨어야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현재 보험은 5세에서 12세 소아에게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8살이 레진 치료는 비급여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비급여겠군요. 그 다음 11살입니다. 제1대 구치에 실런트를 했습니다. 자, 치면혈구 전색 실런트는 몇 살이죠? 18세 이하. 18세 이하 소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18세 이하에게만 보험이 되며 제1, 2대구치, 교환면에 우식이 이완되지 않은 제1, 2대구치 하나요 보험이 되죠. 자, 그렇다면 18세 이하인 11살이고 제1대구치에 실런트의 보험 적용되는 상황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5번. 28살인데 제3대 구치 해부학적 신경관 중첩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다. 중첩되어 파노라마 상에서 치근단과 신경관이 중첩되어 CT를 찍어보는 것은 보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맞겠죠. 따라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번에서 답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법 앞부분에 비중 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보존 영역의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이에요. 다음 중 보통 처치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처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을 확인하시고 풀어보죠. 근관 치료를 시행한 치아에 임시 충전물이 탈락하여 재충전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네, 근관 치료 중인 분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신경치료 중이신데 임시로 메워놓은 캐비톤 등이 떨어져서 약이 빠졌어요. 예약은 아직 3, 4일이 남았지만 약이 빠져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시 약제를 다시 메워주는 것 보통 처치 맞습니다.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인데 떨어져서 우리 병원에서 메워만 달라라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원이 하필 오늘 휴무일인데 환자분이 임시약제가 빠져서 우리 병원으로 와서 메워달라. 이 또한 우리는 초진의 보통처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치수절단 치료 후 FC를 교환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네, 치수절단, 펄퍼토미죠. 토미하고 다음번에 오셔서 FC 코튼 체인지를 하는 경우 보통처치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발수를 완료하기 전에 치수의 일부만 제거했다. 네, 발수를 완료하기 전에 일부만 제거하면 발수가 아닙니다. 발수, 신경을 모두 제거한 날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제거했다면 보통 처치로 청구를 하시고 다음번에 오셔서 신경을 완전히 제거한 날 발수로 청구한다라는 그런 원칙들이 있죠. 보기 5번, 기존의 우식 부위, 자, 우식이 났어요. 썩은 거 충치를 제거하고 경과 관찰을 위해서 GOE로 임시 충전한 경우에 보통 처치로 산정할까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치아 진정처치라고 하는 항목을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이 5번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처치에 대한 기준을 보면 병원 사무관리사 시험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치 기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다음 중 충전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충전입니다. 충전. 자, 1번, 타치과에서 아말감 충전을 하고 우리 병원에 와서 연마를 하는 경우에 충전물 연마료 산정이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치과에서 떼웠지만 우리 병원에서 충전물 연마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초진에 충전물 연마 가능합니다. 단, 내역 설명을 반드시 기록하셔야만 초진의 충전물 연마가 인정되겠죠. 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마취 및 방사선 촬영 시 별도 가능하다. 네, 충치 치료를 하는데 마취가 필요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자 가능합니다. 다음, 급여 광중압형 레진 충전 시 사용한 러버댐은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자, 러버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급여 광중압 레진 충전이고요. 자, 우리가 러버댐이 언제 인정되는가? 즉일 충전 처치, 그리고 충전, 그리고 엔도 전 과정에서 그리고 치수 절단, 토미할 때 우리가 러버댐 산정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중압형 복합 레진에는 그 숫과 안에는 러버댐 장착료가 포함되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가능하다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런트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문제로 실런트 러버댐 인정이 안 됩니다. 광중압형 레진 충전하는 날 러버댐 인정이 안 됩니다. 숫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근관 치료 후에 아말감으로 충전을 할 때 와동형 성료, 충전료,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충전이죠. 근관 치료 후 충전이니까 와동형 성료가 나와야 되고 충전료, 재료대. 우리가 즉일 충전을 할 때는 즉일 충전 처치료, 충전료, 재료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엔도 후에 때우는 거니까 와동형 성료가 들어가는 게 맞죠? 다음, 동일 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면만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5,5인 충전을 했을 때입니다. 자, 5,5는 같은 교환면에 와동을 2개를 판 거죠. 따라서 이때는 같은 면으로 보아 1면만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3번 치경부에 즉일 충전 처치를 시행하고 20일 만에 충전 부위 일부가 탈락했다. 그래서 기존에 떼워진 GI를 제거하고 다시 치경부 부위를 충전한 경우에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주십시오. 자, 즉일 충전 처치를 하고 20일 만에 탈락되어서 다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즉일 충전 처치 후 1개월 이내에 재시행의 기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즉일 충전 처치 후 한 달이 안 되면 다시 즉일 충전 처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전으로 인정하죠. 그것도 50%만.
자, 그러면 기존에 충전된 지하를 제거했으니까 일단 수복물 제거 간단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복잡은 일단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 3, 5번 중에서 답이 있는데요. 자, 직일 충전 처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처한 치아 한 달이 지났다면 다시 직일 충전 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1개월 안에 다시 떼우게 되면 와동 형성료 50%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 5번이 다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볼까요? 간단에다가 와동 형성료 50%, 역시 충전료도 50%입니다. 행위는 모두 다 50%를 주고요. 대신에 사용한 재료는 100%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일 충전 처치 후 1개월이 지났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직일 충전 처치 100, 1개월이 안 지났는데 다시 떼웠다 그러면 충전에 50. 따라서 와동형성료 50, 충전료 50, 재료대는 늘 100%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러버댐을 산정할 수 없는 진료 행위로 옳은 건 뭐냐? 러버댐 이야기 앞서서도 살짝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옳은 것을 찾아야 되네요. 자, 직일 충전 처치 가능합니다. 신경 치료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치수 절단, 토미할 때 가능하고 역시 신경 치료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런트 비용 안에는 러버댐 장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 실런트는 러버댐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다음 중 교합 조정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합 조정 옳지 않은 것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인정한다. 맞죠? 1일 최대 4치까지. 만약에 5치, 6치를 시행하셔서 횟수를 5 또는 6으로 청구하면 바로 삭감이 돼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최대 4개까지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교합지를 물려야 합니다. 교합지를 물려서 꽉꽉꽉 씹어보세요 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조금 날카로운 부위를 버로 살짝 다듬어만 줬다. 이건 교합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보기인데요. 동일 부위에 치주 소파술과 교합 조정술을 같이 했을 때 각각 100%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동시산정 문제에서 참 잘 나오는 보기인데요. 치주 치료와 함께 시행한 교합 조정술은 각각 100% 각각 인정한다라는 보기들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학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보철 치료하면서 교합 조정술을 산정할 수가 없죠. 오늘 크라운을 세팅하면서 또는 인레이를 세팅하면서 환자분 높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확인하는 것은 비급여 보철의 연장에 포함된 걸로 봐야죠. 이걸 따로 교합 조정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파절된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죠. 파절된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주는 것은 교합 조정이 아니에요. 교합 조정은 말 그대로 교합이 맞지 않아서 최적의 교합 상태로 맞춰주는 거지 날카로운 부분을 버로 다듬어주는 것은 이건 보통 처치 정도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교합 조정이 아니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지각감인 처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각감인 처치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약물도포 이온 도입법으로 시행한 경우에 지각감인 처치 가로 산정한다. 네, 가는 약물 또는 이온 도입법을 이용한 불소도포 맞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 또는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한 경우에 나로 한다. 네, 맞습니다.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 지각감인 처치 나는 최대 6치까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나는 최대 6치까지 가능하다. 자, 앞서서 교합 조정은 4치였고요. 지각감인 처치는 6치까지 가능하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각감인 처치 나는 동일 부위에 3개월이 지나 재시행을 하면 100% 가능하다. 앞서 우리 한번 기억나시죠? 앞에 문제 풀 때 나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고 앞서 우리 진찰료 파트에서 같이 풀었던 보기인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나 100%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네요. 5번, 당일 상아질 접착제 4개 치아에 도포를 하면 횟수가 4가 아니라 1.6으로 산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정되죠? 한 개 치아는 1을 주지만 2개를 하게 되면 2개가 아니라 20%씩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개면 1.2개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3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는 하나 받고 나머지 2개 치아는 0.2, 0.2에서 1.4. 그러면 4개를 했으니까 1 받고 0.2씩 3개. 그래서 1.6으로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풀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치면 열구 전색술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러버댐을 사용. 자, 치면 열구 전색술하면 러버댐 못 받아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안 돼요라는 거 앞에서 2번 말씀드렸네요. 러버댐을 사용한 경우에 러버댐 장착료는 산정 불가하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8세 이하의 제1, 2 대구치인 경우에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18세 이하 교환면에 우식이 이완되지 않은 1, 2 대구치 하나요. 보험이 됩니다. 2년 안에 다시 하게 되면 치면 열구 전색술에 50% 가능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치면 열구 전색술을 해드렸는데 2년이 안 돼서 탈락이 됐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실런트 치면 열구 전색을 다시 해야 될 때는 2년이 안 됐다면 진찰료만 받고 실런트 비용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타 병원에서 실런트를 하셨는데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서 하시는 것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우린 무조건 100% 청구가 되고요. 본원에서 하신 분은 2년 이내에 다시 하면 50%가 아니라 진찰료만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인 부담률은 10%이다. 네, 치면 열구 전색술의 하나여는 의원급이든 병원급이든 30%, 40%의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실런트 비용만큼은 10%만 부담하시면 환자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진찰료 등은 의원이면 30, 병원이면 40%를 내지만 실런트 비용만은 10%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명은 Z29.8 예방 상병으로 해서 실런트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50%가 아니라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라고 풀어주셔야 되는 보기였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입니다. 보험되는 옳지 않은 을 찾아야 되네요. 자, 나이는 5세에서 12세 이하 소아의 영구치만 보험된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모증 또는 파절 등으로 충전한 경우에 급여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5세에서 12세 치아 우식증 상병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2번이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번에 나오죠. 치아 우식증에서만 인정돼요. 맞는 이야기고요. 방사선 마취는 별도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으시고요. 와동을 형성하다 아프니까 캐리어스 제거하다 아프니까 마취를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교환면은 우식이 없어서 실런트를 하고 현면에 레진으로 떼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된다? 레진은 100%, 실런트는 50%만 인정한다. 같은 날 같은 치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실런트가 절반으로만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보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2번에서 마모나 파절로는 급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이제 근관 치료 파트가 시작되네요. 지금까지 보존 영역의 문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근관 치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감염된 근관인 경우에 근관 확대를 산정할 수 있다. 예. 자, 본래 일반적으로 유치는 발수 다음에 확대를 잘 하지 않고 발수 다음에 세척,
그리고 비타팩스로 근관 충전. 이게 일반적인 유치 근관 치료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심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영구치로 교환될 때까지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경우라면 유치라 하더라도 신경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관 확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통상적으로 유치 근관 충전 시에 단순 근관 충전으로 산정한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는 비타팩스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 근충입니다. 유치에다가 지피콘을 꼭꼭 다져 넣는 가압 근충을 잘 하지는 않죠. 다음, 일반적으로 근관장 측정 검사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네, 문제가 지금 유치입니다. 유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치는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여러 사항으로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다거나 아니면 교환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신경치료를 정말 유치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면 예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근관장 측정 검사를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죠. 4번, 필요한 경우에 근관 확대 시 사용한 나이 타입 파일 가능하다. 네, 예외의 경우에서 근관 확대를 인정한다면 이 둘은 짝꿍이죠. 네, 확대를 넣는다는 건 파일도 인정을 한다라고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타팩스로 근관 충전을 하면 가압근충 아니죠? 비타팩스는 단순 근관 충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이 5번에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중 근관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근관와동 형성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신경관의 입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3개를 찾게 되면 3근관인 거고 4개를 찾게 되면 4근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근관와동 형성은 발수 당일에 한 번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신경관의 입구를 찾고 그다음 발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이 둘은 헤어지면 안 되는 짝꿍입니다. 근관와동 형성은 발수 당일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 8세 미만 소아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아 환자들의 협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할 때 30%의 가산의 소아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근관 성형이 동반되지 않는 가압근관 충전은 단순 근관 충전으로 조정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관 성형을 하는 그 목적이 가압근관 충전이 용이하게 하도록 근관 내부의 모양을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성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압근관 충전을 굳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근관 충전으로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치에서는 우리가 꼭 근관 확대와 근관 성형을 같이 청구하고 가압근관 충전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번, 당일 발수 곤충은 유치와 영구치에 따라서 해당 수가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 당일 발수 곤충과 영구치 당일 발수 곤충의 수가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유치 근관 치료는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끝난다면 영구치 당일 발수 곤충은 오늘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고 재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가 자체가 아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재근관 치료 시 근관와동 형성료는 산정이 불가하다. 자, 근관와동 형성료는 보기 1번에서 발수 당일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2022년이었죠. 재근관 치료 시에도 근관와동 형성료를 다시 1회에 하나여 인정한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리엔도 환자에게도 근관와동 형성료는 한 번 다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하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리엔도 환자도 발수 빼고 근관와동 형성료부터 해서 확대, 성형, 세척, 길이 측정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쭉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근관 세척과 함께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세척과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척과 함께 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관 세척과 함께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선생님들 귀에 쏙쏙 남게 하기 위해서 근관 세척 참 좀 짠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안 놀아주는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 발수랑
근충이죠. 발수랑 근충은 세척 비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수 당일의 세척은 못 들어갑니다. 근관 충전 당일의 세척 못 들어갑니다. 버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가압 근관 충전이고요. 나머지 근관 확대가 대장인 날은 확대랑 세척 같이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랑 성형은 늘 함께 있어야 되니까 확대가 대장이고 성형, 세척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측정하는 날 세척 가능하고요. 그다음 리엔도 하는 날도 지피콘을 제거하고 확대부터 청구를 하실 거니까 세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날은 발수 당일 안 되고 근관 충전 당일 세척이 안 된다라는 것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C형 근관 문제가 나왔는데요. C형 근관 문제 얼마나 공부 좀 하셨을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했네요. 자, 보기 1번. 근관 충전을 하고 방사선 영상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네. C형이었어요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따라서 근관 충전하고 나면 꼭 C형 근관이 아닌 일반 형태의 근관이라 하더라도 방사선을 꼭 찍으셔야 되고요. C형이라면 수가가 40% 더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C형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도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일반적인 근관 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수가가 40% 높게 책정되어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C형 근관이든 일반 형태의 근관이든 수가가 동일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C형 근관의 모습을 띈 거는 하다가 좀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도 있으시고요.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발치로 연결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자연치아를 우리가 발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예 수가를 좀 다르게 책정할 테니 자연치아를 살리자라는 취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수가를 인상해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일반적인 근관 치료보다 40% 높게 책정된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는 모두 다 근관당으로 산정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C형 근관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C형의 알파벳 C자 모형의 근관인데 이걸 1근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C형이긴 하지만 이것이 파일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3으로 볼 수도 있고 4로 볼 수도 있고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몇 근관으로 청구를 하라라고 좀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관당으로 어쨌든 수가는 책정됩니다. 그 다음 상악의 제2대구치 자 볼게요. 상악의 제2대구치, 그리고 하악의 제1소구치, 그리고 하악의 제2대구치만 급여 적용이 된다. C형 근관 치료가 이 6개의 치아만 급여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올바르지 않네요.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5번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악 제2대구치, 하악 제1소구치, 하악 제2대구치 외에 모든 치아는 다 C형 근관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6개의 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C형 근관을 많이 나타내더라. 따라서 이 6개의 치아의 C형이었다면 엑스레이만 잘 찍어서 차팅 잘 해라. 하지만 이 6개의 치아가 아니라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따라서 애초에 심평원에 접수를 하실 때 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신하시고 나서 접수증이 오게 되면 바로 이 6개의 치아가 아닌 6번이나 5번에서 C형이 나왔다면 차트와 엑스레이를 업로드를 같이 해주셔야 나중에 심사할 때 보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이 6개의 치아만 급여 적용되는 게 아니라 6개의 치아는 엑스레이만 잘 찍고 청구 그냥 편하게 하세요. 6개의 치아가 아닌 치아에서 C형 근관이 나왔다면 차트랑 엑스레이를 같이 보내세요. 라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29번 근관장 측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재근관 치료 시 근관장 측정 검사는 산정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리엔도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나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발수를 제외한 모든 근관 치료 항목은 새롭게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신경치료할 때 근관장 측정 검사 3번 다 썼으니까 이번에 다시 신경치료할 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관치료 전체 과정 중 최대 3번까지 근관장 측정 검사는 인정되고 있죠. 그다음 진료기록부에 우리가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값을 적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치준항 측정 검사, 근관장 측정 검사 또는 전기치수 반응 검사 또는 혈당 검사 등등 검사를 하셨다면 검사의 결과값을 기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좀 차팅을 많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자차트 쓰시는 치과에서 길이를 잘 클릭을 해놓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일 발수 근충 시 근관장 측정 검사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네, 당일 발수 근충이라는 이 수가 안에는 근관아동 형성료부터 발수 확대 성형 세척 길이 측정 가압 근충 이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를 하나로 묶어 놓은 수가입니다. 따라서 근관장 측정 검사를 또 추가로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에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엑스레이는 근관장 측정 검사 시에 촬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파일 꽂아서 루트GX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잴 수도 있는 거고요. 파일을 꽂아서 방사선을 찍고 뭘 빼서 길이를 잴 수도 있는 거고 엑스레이를 찍으셨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29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에 재근관 치료 시 근관장 측정 검사 별도로 인정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연구치의 당일 발수 근충 시 추가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자, 당일 발수 근충에 추가로 안 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관장 측정 검사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대신에 엑스레이, 마취, 그리고 재료죠. 바브데브로치와 나이타이 파일은 엔도시에 사용한 재료는 이 두 가지의 재료에 있어서는 추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관 충전하고 1개월 이내입니다. CF를 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청구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일단 1개월 이내니까요. 애초에 근관치료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1개월 안에 다시 오면 무조건 재진입니다. 따라서 1, 2, 3번은 풀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일단 재진이니까 4번 아니면 5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란 지피콘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100% 받고요. 그 다음 근관 치료 행위료가 50% 인정되느냐 100%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1개월 이내에 근관 치료를 다시 하면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 모두 다 인정입니다. 2주 만에 신경치료를 다시 하건 1년 만에 다시 하건 재시행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100% 인정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으로 풀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번외이긴 합니다만 재료대는 무엇이 인정될까요? 리엔도 환자에게 인정되는 재료라 함은 바브드브로치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브데브로치는 발수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리엔도는 발수를 하지 않으니까 재료대는 오로지 파일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만약에 청구하신다면 1치당으로 해서 파일은 1로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32번 리엔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고요. 근관 와동 형성료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별도로 가능하다. 네,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예전에는 발수에서만 인정됐지만 지피콘 제거와 함께 인정이 됩니다. 다음 발수 100%, 지피콘 제거 50%로 가능하다. 문제가 재근관 치료인데 발수가 웬 말입니까? 그죠? 이건 틀린 겁니다. 발수는 인정되지 않고 지피콘 제거 100%, 나머지 근관 치료도 모두 다 100%가 인정이 되는 거죠. 다음 충전재로 사용된 비타팩스를 제거하는 경우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로 가능하다. 네,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지피콘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타팩스 제거는 별도의 수가가 없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타이 파일은 1치당 1회 산정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처음 근관 치료할 때 썼으니까 리엔도에서는 산정 불가하다? 그렇지 않죠. 리엔도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재료대 다시 100% 청구 가능하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는 이전 근관 치료 시에 했으므로 산정할 수 없나요? 아니요. 리엔도는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 가능하죠. 리엔도에서도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근관치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구강 외과 영역의 문제들 어떤 게 나올지 예상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발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발치 문제가 나왔고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시행한 난발치는 단순 발치로 조정될 수 있다. 네, 난발치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계속 찍지 않고 계속 난발치예요, 난발치예요 청구하게 되면 조정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잘라서 빼면 절개를 왜 했을까요? 묻혀 있으니까 절개를 했겠죠. 묻혀 있는 치아 절개하고 치아를 잘라서 빼면 복잡매복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치수 치료 후에 예후 불량이나 치아가 깨져서 발치를 하게 되면 자, 신경 치료를 열심히 잘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또는 이가 깨져버렸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했다면 발치는 50%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치는 무조건 100%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발치를 전제로 신경치료를 한 게 아니라 신경치료를 열심히 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결국 발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발치 100%를 모두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이 되겠군요. 자, 4번 매복치 발치 산정 시 방사선이 없으면 난발치도 그렇고 매복치도 그렇고 방사선이 없으면 단순 발치나 난발치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5번 완전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했을 때는 완전 매복치 발치만 청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고요. 단순 발치와 치조골 성형, 난발치와 치조골 성형은 100대 50입니다. 그런데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 성형이 만나면 치조골 성형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00대 0이라고 해야 되죠. 매복치 발치만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던 33번의 문제의 답은 엔도 중 1을 빼게 되면 100% 인정된다라고 공부를 하시고 3번이 옳지 않아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발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유치는 난발치가 안 된다? 그렇지 않죠. 유치라 하더라도 본래 유치는 아주 쉽게 집에서도 빼는 게 유치발치가 맞습니다만 아직도 치근이 살아있고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치근을 흡수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루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발걸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걸 잡고 마구 흔들어서 빼면 올라오는 영구치가 다칠 수 있으니까 심부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또는 영구치, 후속 영구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를 잘라서 빼면 유치를 청구하지 마시고 난발치, 치식은 유치지만 발치 행위는 유치발치가 아닌 난발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겠죠.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유치라도 난발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불가하다. 옳지 않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인 것 같습니다. 2번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을 하면 100대 50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 성형은 제가 100대 0 치조골 성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잔존치근을 남겨놨어요. 그렇다면 치아의 일부만 제거하고 일부는 남겨놓은 거죠. 자, 이때는 발치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발치는 그 치아를 모두 완전히 제거했을 때 발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처치 정도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복치 발치 시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과잉치 발치 시의 치식은 별도로 없죠. 예를 들어서 9번 치아가 있는데 우리 치식은 8번까지만 있죠. 그렇다면 과잉치가 인접하는 가장 가까운 부위를 치식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때는 9번을 뺀다 하더라도 치식은 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내역 설명을 잘 기록하셔서 8번 후방에 있는 제4대 구치를 발치했다.
또는 1번 사이에 정중 과잉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치식이 없으니까 11번, 21번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11번 하나만 선택하신 가장 과잉치와 가까운 치아의 치식을 선택해서 해당되는 발치 수가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5번. 구강외과 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옳은 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치조골 성형 수술의 수가는 전치와 구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치당 가능하다. 일치당 산정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치 치조골 성형을 하고 구치부 치조골 성형을 할 때 수가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수가가 같습니다. 구분되어 있으며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고 수가는 동일하게 그냥 일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발치 시 사용한 봉합사, 발치에서의 봉합사는 인정이 되지 않죠. 예, 따라서 잘못됐고요. 치음판 절제술은 일치당으로 산정한다. 치음판 절제술은 대표적으로 맹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치 발치하고 영구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안 내려올 때 애기 엄마들이 걱정하고 치과에 데려오죠. 그때 맹출 유도를 위해서 살짝 길만 터주는 것. 이때는 11번, 21번을 절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하나만 되는 구강당 산정입니다. 구강당 산정이 맞고요. 그다음 설소대 절제 후에 개창을 항하거나 또는 제트플라스티로 시행했다는 것은 설소대를 절제하면서 혀의 뒷면에 소대를 절개하면서 개창을 하거나 상처를 열어서 근육을 잘라내거나 또는 모양을 만들어서 알파벳 Z자 모양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는 이런 경우는 복잡으로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4번이네요. 발치와 재소파술은 구강 외과 영역의 술식이기 때문에 치주 후 처치가 나오면 안 되고 수술 후 처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다음 중 치조골 성형수술 나왔습니다. 바른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치조골 성형수술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 나가 아니라 치조골 성형술은 가로 단순 처치로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매복 치발치와 치조골 성형은 제가 안 된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100대 50 아닙니다. 100대 0입니다. 치조골 성형술 인정하지 않거든요. 틀렸고요. 3번 치조골 성형수술의 진료 중에 사용한 버와 실크는 가능하다. 네, 치조골 성형술은 구강 외과 영역이기 때문에 본론저나 분파일 또는 버를 이용해서 뼈를 다듬고 이때 버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버값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크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예외의 경우입니다. 구강 외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버만 주는데요. 치조골 성형술은 슈처를 했다면 실크도 산정할 수 있으니까 꼭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발치 후에 한 달 안에 시행한 치조골 성형술은 제2처치로 보아 50%만 가져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치 당일에 치조골 성형술을 하면 50%지만 발치와 치조골 성형이 다른 날 시행했다면 각각 100%입니다. 따라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치음 박리 소파술 복잡과 치조골 성형술을 하게 되면 100대 50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음 박리소파술의 복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 성형 삭제를 동반한 박리소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을 줬는데 치조골 성형술을 또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 치조골 성형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음 박리소파술은 치조골 성형을 했다 하더라도 박리소파술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치조골 성형술 버와 실크를 인정한다라는 걸로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기의 술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술식이 무엇일까요? 구강 내 농량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시행하는 술식을 말한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IND라고 하는 절개 및 배농, 즉 구강 내 소염술 이야기죠. 자, 이 술식의 구강 내 소염술은 어느 부위에 절개 배농을 했냐에 따라서 가나 다라로 나뉘는데요. 치은 부위를 했을 때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IND는 구강 외과 술식이고요. 가 이후에 하는 드레싱은 단순한 수술 후 처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치랑 구강 내 소염술을 동시에 했다?
발치만 가능하다. 결국 구강 내 소염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왜? 발치를 해버렸다는 것은 절개 배농의 어떤 처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결국 최후에 발치를 했다. 그럼 구강 내 소염술은 별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치를 제외한 발수를 했다거나 스케일링을 하면서 절개 배농을 했다거나 RP를 하면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요즘에 각각 100대 100으로 인정하지만 딱 하나 발치랑 IND가 만나면 이때는 IND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치만 인정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발성 농량으로 당일에 2군데 이상의 부위에 동시 시행했다면 상하 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나머지 부위 50씩 해서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이 문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단 구강 내 소염술은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나눈 다음에 만약 제가 여기도 농량이 있고 여기도 농량이 있어서 절개를 하고 절개를 해서 배농 처치를 했다면 2개가 아니라 주된 부위는 100을 주지만 나머지 부위는 이렇게 5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잘랐을 때 100, 50, 50, 50 다 더하면 250이 나오지만 하루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 수식을 재시행하는 경우에 15일 안에 다시 했다면 50%만 주겠다. 15일이 넘으면 100% 주겠다라는 기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재시행 기준이 없습니다. 앞서서 근관 치료도 재시행, 리엔도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내 소염술도 다시 하게 됐을 때, 즉 절개 배농을 했는데 농을 뺐는데 다시 이게 또 아물면서 또 고름이 차서 또 빼게 됐을 때 그때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되겠군요. 마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될 수 있다되 절개 및 배농을 할 때 심사평가원에서는 마취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후에 드레싱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걸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진료 중에 산정 단위가 다른 항목은 산정 단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근관당이냐, 1치당이냐 이런 걸 묻는 건데요. 자, 골윤기절제술은 어떻게 되죠? 산정 단위가? 토러스죠. 하악 설측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옆으로 이렇게 뼈가 둥글둥글 튀어나와 있는 토러스 이것을 제거했다. 그럼 오늘 우측과 좌측을 제거하면 2개 이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소정 점수만 인정하는 구강당 산정으로 무조건 1입니다. 좌우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1입니다. 치조골 성형술은 어떻게 되죠? 1, 치당 산정이죠. 그 다음 치음판 절제술은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1번, 21번 맹출 유도를 위해서 제거를 각각 했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하는 구강당입니다. 수술 후 처치, 드레싱은 하루에 18번, 48번을 어제 빼셔서 오늘 여기도 드레싱, 여기도 드레싱이라고 해서 2개를 주지 않습니다. 1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드레싱은 하루에 하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치와 어떤 건성 발치와 드라이 소켓이 있어서 발치와를 긁어내는 발치와 재소파술. 이것은 구강외과 영역인데요. 꼭 치당 같긴 하지만 얘는 구강당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여러 다수 치아를 재소파를 했다 하더라도 1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5번은 다수치를 하더라도 무조건 횟수는 1로만 청구가 되지만 치조골 성형술은 치당 산정이기 때문에 다수치아를 했다면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번입니다. 치근단 절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치근단 절제술. 자, 치근단 절제술 시에, 치근단 절제술이라 하면 이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이 있었는데 이걸 잘라냈으니까 여기를 뭔가로 메워야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근첨 폐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근첨 폐쇄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와 실크를 사용했다면 각각 인정한다. 네, 구강외과 술식이기 때문에 이걸 자르고 뼈도 뚫어야 되니까 벌을 쓰셨을 거고요. 벌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크는 당연히 사용하시겠지만 산정 불가하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방사선 촬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죠. 뿌리 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뿌리를 자르고 염증을 다 제거하는데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지 않고 이 술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이 옳은 것. 정답이 3번일 것 같은데요. 마저 4번, 5번 보겠습니다. 근관 충전과 동시에 치근단 절제술을 했을 때는, 즉 오늘 캐날 필링을 하면서 치근단을 잘랐다면 100대 50이 아니라 각각 100대 100으로 지금 다 모두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동시에 했다면 그러니까 요 밑에 시스트가 있어서 뿌리도 자르고 시스트도 같이 적출을 했다는 건데요. 둘 다 구강 외과 영역의 술식이라서 이때는 100대 50으로 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관 치료와 치근단 절제술은 100대 100인데 외과와 외과가 만나서 100대 50으로 적용한다라고 공부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치근단 절제술에 엑스레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40번, 다음 중 벌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입니다. 벌을 청구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남발치, 외과죠. 치근단 절제, 치조골 성형, 골륜기 절제 전부 다 외과 술식으로서 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골륜기 절제술은 벌에 또 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 세 가지 2, 3, 4번은 벌의 가를 보통 청구합니다. 그런데 치음 박리소파술 복잡은 치주수술로 분류가 되어 있고 치주수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을 인정하지 않죠. 대신에 실크를 줍니다. 치주수술은 실크를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1번으로 답을 잘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부터는 이제 치주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치석 제거는 가와 나가 있는데요. 그걸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면서 풀어보세요. 가. 연일의 치석 제거. 연일의 치석 제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1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년도에 한 번, 23년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치석 제거 가를 3개월 이내에 다시 하면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산정한다. 네, 치석 제거 가의 산정 기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100%죠. 3에서 6개월 사이에 하면 50% 인정이죠. 3개월 안에 다시 하면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인정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연일의 치석 제거는 3분의 1 학당이 아니라 구강당으로 연일의 스케일링은 1로 청구가 되어 있고요. 치석 제거 가가 3분의 1 학당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한두 개 치아에만 치석 제거 가를 시행했다면 3분의 1학의 범위 안에서 한두 개면 50%만 인정한다. 공부들 많이 하셨죠? 맞는 이야기네요. 치석 제거 가는 3분의 1학당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죠. 나는 전학. 그리고 가는 3분의 1학당 맞는 이야기네요. 자, 그렇다면 답은 나라 마가 표기된 4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나라 마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42번 치근 혈택술 문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당일 전학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치근 혈택술을 당일 전학을 한다면 그 환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석 제거는 당일 전학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치근 혈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악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아니면 3분의 1학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로 많이 하신다면 보통 이렇게 상악과 하악을 구분해서 3분의 1학 3개 정도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 시행은 아닙니다. 반드시 마취하에 해야 된다. 활택술은 반드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즉 마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1개월 이내 다시 하게 되면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아니죠. 재시행 문제를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기 3, 4, 5번이 전부 다 재시행 기준을 묻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초과되면 100% 맞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다시 하게 되면 50%로 산정이 되고요.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면 드레싱, 즉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월 지나 100%예요 라고 하는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치근 혈택술의 재시행 인정 기준을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43번 치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치주 치료는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과정을 다 시행함이 원칙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보기가 무슨 뜻이냐면 스케일링 했으면 다음 활택술하고 그 다음 소파술하고 그 다음 박리소파술하고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점프 치주 소파술로 갈 수도 있고요. 스케일링하고 점프 박리소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처치를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과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치주 소파술의 경우 급성이든 만성이든 마취를 동반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주 소파술은 급성에서는 산정할 수가 없고 만성 치주염 관련된 상병으로 순차적으로 전처치 후에 진행해야 되는 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치관 확장술 후에 드레싱, 스티치아웃은 치주 치료 후 처치 나로 가능하다. 네, 치관 확장술은 치주 후 처치 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3번이 옳은 답 같습니다. 4번 치음 박리 소파술로 드레싱, 스티치아웃은 치주 치료 후 처치 가가 아니라 박리 소파술부터는 나로 드레싱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즉 치주 후 처치 복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가입니다. 그다음 치관 확장술의 경우에 반드시 전 처치를 동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관 확장술은 어떤 치주 질환의 문제로 하는 술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철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관 치료 후에 치관부가 너무 이렇게 얕게 남아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잇몸을 조금 잘라낸다거나 해서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전 처치를 하고 와야 되는 술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반해야 된다? 틀린 이야기고요. 옳은 것은 3번. 치관 확장술 후 드레싱은 치주 치료 후 처치 나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주낭 측정 검사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네, 3분의 1 학당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답이 1번이네요. 옳은 것이니까요. 한 치당 3면 이상의 깊이 된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최소 2면 이상만 기록하셔도 됩니다. 즉 바칼, 링구알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메지알, 디스탈로 해서 한 치아당 적어도 2군데만 포켓탭스를 측정한 다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두 개 치아의 치주낭 측정 검사를 했을 때는 100%만 인정한다. 네, 예전까지 그랬죠. 그런데 최근 3월 1일자로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한두 개 치아의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게 되면 50%만 인정한다라고 3월 1일자로 고시가 바뀌게 됨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시험 명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든 치주 치료 시 반드시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해야 된다. 치주낭 측정 검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 시에 측정하시고 청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드시란 단어가 옳지 않습니다. 치주낭 측정 검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소 마취, 치주낭 측정 검사의 마취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다른 건 몰라도 너무 쉽게 풀릴 수 있는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5번 볼까요? 다음 동일 부위에 동일 진료를 재시행한 경우, 자, 재시행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한번 볼까요? 치석 제거를 하고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치석 제거 가는 6개월이 지나야 100%니까 가는 50%가 정답이겠네요. 두 번째, 치근 활택술 후 1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안 지나서 그렇다면 50%만 인정되는 겁니다. 치주 소파술 똑같습니다. 1에서 3개월은 다 50%입니다. 치음 박리 소파술 4개월 이내, 치음 박리 소파술은 6개월이 지나야만 100%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는 무조건 50%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모두 다 50%가 정답이네요. 자, 그렇다면 100이 들어있는 거는 다 정답이 아니겠군요. 예,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재시행 기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번 갈까요? 다음 중 치주 소파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진의 치주 소파술 바람직하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죠. 치주 소파술은 스케일링 또는 활택 후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주 소파술 시행 시 필요에 따라 원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급성 상병으로는 삭감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성 상병으로만 인정이 되죠. 1에서 3개월 사이에 하면 50%만 인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개 치아만 치주 소파술을 하면 50% 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주 소파술, 치근 활택술은 한두 개 치아만 해도 100%를 인정합니다. 한두 개 치아에 50%를 인정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치주낭 측정 검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치석 제거, 그 다음 치면 세마가 바로 한두 개만 하면 50%고요. 나머지는 다 한 개, 두 개만 해도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치주치료 후 처치 즉 치주치료 후 처치 복잡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복잡을 적용할 수 있는 처치를 찾아보자. 일단 치주소파술, 치근할택술은 치주치료 후 처치 단순한 치주 후 처치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치은절제술, 박리소파술, 치관확장술이 바로 치주 수술로 분류가 되면서 가다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박리소파술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치주니까 3분의 1 학당 산정 맞는 이야기네요. 2번, 치은 박리소파술 시에 골삭제 골성형을 하게 되면 간단이 아니라 복잡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죠. 옳지 않은 거 바로 2번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치은 박리소파술 후 시행한 드레싱, 스티치아웃은 나로 산정한다. 맞죠? 앞서서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 치은 박리소파는 치주 수술이고요. 치주 수술이라면 봉합사를 산정할 수 있다. 재료 신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치은 박리소파술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때는 전처치, 치주낭 측정, 방사선, 마취, 투약이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박리소파 한다면 적어도 당연히 마취에, 약 처방에 또 치주낭 측정 검사, 엑스레이 등등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치주 영역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보철 파트인 것 같습니다. 49번입니다. 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SS 크라운.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이라고 해서 소와 유치 크라운이죠. 자, 유치 크라운은 우리가 기공소에서 주조해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기성 제품을 사서 사이즈를 보고 대충 끼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크라운 제거를 하더라도 복잡이 아니라 간단으로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하나 잘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근관 치료를 위해서 크라운을 벗겨요. 벗기고 나니까 안에 레진이 떼워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크라운 제거는 수복물 제거 복잡이고 레진 코어 제거는 간단이죠. 그러면 같은 치아의 수복물 제거 복잡과 간단을 동시에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레진 코어 제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 복잡만 인정하고 하나는 아예 0입니다. 0. 100대 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옳지 않고요. 그럼 답이 옳지 않은 거 2번이겠군요. 그 다음 싱글 크라운이 치아가 있는데 크라운이 부착된 상태로 발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크라운 제거를 별도로 한 게 아니니까 복잡은 불가하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거를 해보니 이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뺄 수밖에 없었다.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한 거라면 이때는 수복물 제거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착된 상태에서 발치를 한다면 그땐 발치만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는요. 구강 외과, 즉 수술할 때 인정하는 거지 크라운 리무버 하기 위해서 버로 보철을 잘랐다. 이때 버는 산정 불가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브릿지를 제거하고 지대치를 모두 뺐다. 예를 들어서 5번이고 7번인데 이렇게 보철이 연결있는 브릿지다. 브릿지를 제거하고 보니까 5, 7이 모두 안 좋아서 둘 다 빼게 됐다면 이때는 제거 별도로 하시고 지대치를 빼신 거니까 가능하다. 제거료도 가능하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50번입니다. 상악 좌측 7X543 부위의 브릿지 제거는 몇 개고 부착을 했을 때는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제거 먼저 해볼까요? 제거는 지대치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7, 5, 4, 3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6번이 인공치인데요. 이렇게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위치한 인공치는 제거 시에 치아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제거는 개수가 5개가 되겠군요. 제거는 5개고요. 부착은 어떻게 되죠?
브릿지가 빠져서 부착을 한다면 세멘을 어디다 넣어줄까요? 지대치에만 넣어주겠죠. 3, 4, 5, 7. 따라서 부착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거도 브릿지 제거니까 일단 간단 제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복잡인데 제거가 오고 부착이 4니까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복물 제거 또는 부착의 개수 공부를 명확하게 좀 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틀니 임플란트 문제가 나오네요. 보철 파트 중에서 틀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분 틀니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부분 틀니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단계 진료 시에 진찰료는 각 단계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 불가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금속 구조물 시적과 악강관계 체득. 금속 구조물 시적이 3단계고 악강관계 체득이 4단계가 되는데요. 동시에 보통 일률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때 3, 4단계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다. 네, 틀니의 특징은 같은 날 2단계를 또는 3단계까지 진행했다면 3단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게 틀니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지대치 형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대치의 근관 치료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다? 잘못된 이야기죠. 옳지 않습니다. 지대치의 신경 치료 비용은 당연히 별도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미 급여로 부분 틀니를 제작했던 환자가 지대치가 결손되어서 무취약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틀니를 하셔야 돼요. 부분 틀니를 혜택 받으신 분이 완전 틀니를 추가로 급여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답은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를 하다가 몇 개 남지 않은 지대치가 모두 안 좋아져서 결국 빼고 완전 틀니를 바꾸신다? 그럼 틀니의 종류 자체가 다른 걸로 보아서 이때는 7년이 넘지 않아도 부분 틀니에서 완전 틀니는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 부분 틀니 제작 시에 3치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가되는 잔존치 개수만큼 1치당 수가가 추가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임시 부분 틀니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냐에 따라서 환자마다 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만약에 제가 6개가 없다면요. 6개가 상실된 사람이라면 기본 3치 기준짜리 하나 하고 추가로 3개 치아가 남죠. 추가 3치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답은 옳지 않은 것은 지대치 엔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급여 틀니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유지관리는 65세 이상만 보험이 됩니다. 예, 맞고요. 유상유지관리 처치 시에 진찰료, 재료, 약재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네, 유상유지관리 수가 안에 예를 들어 첨상, 개상, 조직조정 등의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산정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본원에서 제작한 틀니 장착자만 유상,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유상 유지관리는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돈 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 유지관리, 무상만 본원에서 하셔야죠. 무상은 시술한 병원에서 하셔야 되고요. 유상은 다른 병원 가셔도 됩니다. 옳지 않네요. 무상 유지관리는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유상 유지관리는 적용 횟수가 연간 1회, 2회에 하나여 보험 적용된다라고 항목별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젠 총진료비 전액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셔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65세 이상 환자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시술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죠. 전치구치 상관없이 평생 2개 맞는 이야기죠. 보철 수복 재료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PFM만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1단계와 2단계를 동시 산정할 수 있나요? 틀니는 하루에 2단계를 같이 진행했다면 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왜요?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들이 기간들이 아주 오래 걸리고요. 종료 시점에 청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립한 날 1단계, 2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식립하고 스티치아웃 하는 날 2단계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단계랑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철 세팅하는 날 3단계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동시 산정 불가합니다. 옳지 않은 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세 이상
연간이에 와 보기가 그럴듯한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딱 2개죠. 이건 틀린 이야기고요. 최종 보철이 장착되고 즉 PFM이 장착되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무상 유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3개월간 무상이고요.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유상으로 방사선, 잇몸치료 등등을 하셔야 합니다. 틀렸고요. PFM 크라운 보철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되려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 네, PFM 크라운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죠. 1, 2, 3단계 그 수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옳은 이야기네요. 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은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셨다면 발치 청구하실 수 있고요. 뭐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발치는 당연히 온전히 별도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다시 하게 되면 재료비만 받는 게 아니라 행위료 2단계 행위료의 50%와 재료대 100%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임플란트 제거술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임플란트 제거 비급여로 식립했다 하더라도 제거술은 보험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가하다고 돼 있네요. 틀렸습니다. 별도로 산정 가능하죠. 자, 제가 아직 65세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게 안 좋아서 이번에 제거하게 됐다면 그것은 보험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을 하고 사용할 실크는 가능하다. 임플란트 제거는 발치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치과에서 시술한 임플란트 제거는 산정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치과에서 했건 본원에서 했건 제거한 거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제거 시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직 65세가 안 됐지만 비보험으로 했지만 제거료는 보험입니다. 임플란트 제거 시 별도의 전용 키트 또는 트래핀 벌을 이용해서 제거했다면 벌의 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는 복잡이 되겠죠. 임플란트 제거 시 복잡 더하기 벌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중 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까지 보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취에 관련돼서 어떤 문항이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취 옳은 것은 31, 33 발치 시에 침륜 마취를 각각 했다 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3분의 1학 선상이죠. 자 그렇다면 하악의 3번에서 3번이니까 31, 33은 같은 동일 부위에 있기 때문에 침륜 마취는 1로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13번 근관 치료 정도 하면서 전달 마취는 말이 안 되죠. 침륜 마취가 가능하고요. 하루 최대 앰플은 3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한 만큼 개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악 전치부에 과잉 매복치가 있어서 이때 마취를 하고 뺐다면 침륜 마취만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달 마취도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상악 전치부에는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46번 근관 치료를 위해서 전달 마취를 했는데 추가로 너무 아프시다고 하니까 침륜 마취를 또 했다면 이때 전달 마취만 가능하다. 네, 맞는 거죠. 주된 마취만 인정하고 대신에 앰플은 쓴 만큼 모두 다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취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침륜 마취는 2분의 1학당이 아니라 3분의 1학당이고 전달 마취가 2분의 1학당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당일에 23번, 자 23번 침륜 마취 45번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를 했다면 이때 전달 마취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부위일 때는 그렇지만 부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20번 대 40번 대. 그렇다면 이때는 각각 청구해야죠. 틀렸네요. 마취 시 사용한 리도카인은 사용한 개수만큼 모두 산정 가능하고 의약품 관리료도 앰플 수만큼 여기까지는 맞지만 의약품 관리료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악 전치부 과잉 매복치 발치 시에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 가능하다. 네, 이게 옳은 이야기네요. 28번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하는데 후상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하고 추가적으로 침륜을 같은 28번이라면 각각이 아니라 주된 마취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마취 옳은 것은입니다. 마취료는
행위료 더하기 리도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왜요? 마취하면 3종 세트를 공부하셔야죠. 찌르는 행위료와 사용한 앰플과 그리고 앰플 보관료라고 우리가 받는 의약품 관리료를 같이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의약품 관리료가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빠져서 틀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마취를 했다면 30%의 마취 가산입니다. 동일 부위에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했다면 주된 마취만 인정 가능하면 네, 맞죠. 이때 사용한 앰플은 주된 마취를 시행했을 때 개수만 인정된다. 틀렸네요. 주된 마취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한 마취까지 앰플 숫자는 모두 더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포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별도 도포 마취 행위료를 산정할 수가 없죠. 도포 마취 수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는 상악 영구치 전치부에 치주 및 외과 대수술 시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비국의 신경 전달 마취는 근관 치료나 충치 치료 정도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치주 외과적인 수술 시에 사용했다면 전달 마취를 하셨다면 인정이 됩니다. 다음 84, 5번입니다. 84, 5번이면은 이쪽이잖아요. D2번에 근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달 마취를 했다면 하악이니까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청구 가능한 마취의 횟수가 다른 것은 문제가 무슨 뜻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번의 침륜이고 17번의 침륜이면 같은 부위니까 침륜 마취는 하나가 청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4번, 34번의 침륜이면 부위가 다르죠. 위아래가. 따라서 3분의 1학당이니까 2개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8번의 전달이고 37번의 침륜이라면 네, 38번의 전달이고 37번의 침륜이라면 같은 부위니까 전달 마취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6번의 전달이고 43번의 침륜이면 역시 같은 40번대이기 때문에 주된 마취인 전달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65번과 64번도 같은 상악의 유구치죠. 그러면 3분의 1학당이니까 침륜 마취 하나만 해야 되고 따라서 보기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횟수가 1만 청구가 되는데 보기 2번만 각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제 방사선 문제네요. 치근단 촬영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근관 치료 중에 진단과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 촬영했다면 그 촬영의 목적이 다르죠. 그땐 당연히 각각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정중 과잉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구의 각도만 틀어서 촬영했다면 결국 진단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2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이 아니죠. 어떻게 풀어야 되죠? 동시두매요라고 얘기해야죠. 필름을 사용했을 때는 재료대는 별도 가능하다. 네, 필름 요즘 거의 쓰지 않지만 가끔 아직도 필름을 찍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별도 가능합니다. 다음 촬영 기술 부족으로 우리가 콩컷이 돼서 하나를 다시 찍을 수밖에 없었다면 추가 촬영했다 하더라도 산정 불가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촬영 기술상 부족이니까 우리의 손해로 감수하고 다시 찍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치근단을 찍게 됐다면 당연히 이때는 각각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동시두매로 해야 된다라고 돼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파노라마 촬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38번 매복 사랑니 파노라마 청구할 수 있죠. 매복치 진단을 위하여. 그다음 나는 26번에 충치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겨우 26번 충치 확인을 위해서 이 큰 파노라마를 인정해 줄까요? 이건 파노라마 인정 기준을 좀 벗어났습니다. 치근단만으로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고요. 외상으로 인해서 군의 촬영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파노라마로 찍어서 인정됩니다. 17번 근단부, 17번 뿌리 끝에 염증 확인 정도라면 치근단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심평원을 보겠죠. 인정 기준을 벗어납니다. 15번에 3치관 크기 이상의 시스트가 있어서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15번 끝에 시스트가 상당히 커요. 근데 치근단 찍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서 큰 사진을 찍는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다마 5번이라고 된 게 답일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문제 볼까요? CT를 급여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입니다. CT를 급여로 없는 경우는이네요. CT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통상적인 근관치료 시에 비정상적으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또는 파절, 또는 비정상적인 근관 형태로 추가적 근관치료가 필요하다면 CT 인정 기준에 부합되긴 합니다. 치근단 절제 또는 재식소를 요하는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완전 매복치 발치와 CT 인정됩니다. 하지만 급여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CT가 인정될까요? 이때는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측도하 관절 부위, 즉 턱관절이 아파서 퇴행성 어떤 관절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실질적으로 CT 인정이 잘 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인정 기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4번은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64번, 11번, 21번 사이에 과잉 매복치 발치를 위하여 진단 목적으로 각도만 틀어서 2장을 찍었다면 이것은 같은 목적이니까 동시두매이고요. 발치하고 나서 루트가 남았나 보려고 1장을 다시 찍은 거니까 이건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번. 진단용으로 동시두매 하나 받고 루트 남았나 확인용으로 별도로 하나 받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즉 엑스레이가 꼭 필요한 진료가 무엇인가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치근단 절제술.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근단, 뿌리 끝을 자르는 술식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 발치는 엑스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말감으로 간단하게 떼울 때 없어도 괜찮습니다. 치음판 절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복치에는 방사선이 있어야 되니까 가마, 3번이 정답으로 풀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동일 부위 동시 시행 기준이 바르게 적용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동일 부위 동시 산정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복물 제거 복잡을 하고 발치를 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거와 발치가 각각 이루어졌다면 100대 100이고요. 씌워진 상태에서 바로 발치를 같이 해버렸다면 이때는 발치만 되니까 100대 100 아니면 100대 0인데 100대 50의 보기는 일단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매복치 발치를 연상해 보시면 치음판을 절개한 다음에 발치를 하면 그게 매복치 수가로 인정되죠. 치음판 절제수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그죠? 그게 째서 빼는 게 매복치 발치니까 발치만 인정된다. 이게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복잡 매복치 발치랑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외과 영역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은 100대 0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치주 치료와 함께 동반된 교합 조정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각각 100대 100입니다. 50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치근단 절제술과 낭적술. 앞서서도 나왔는데 수업을 앞에서도 열심히 들으신 분은 바로 맞추실 겁니다. 외과와 외과가 만나면 100대 50일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바르게 적용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시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 만약에 깨져서 왔는데 깨진 조각이 달아난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깨진 조각을 제거하는 파절편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잔존치에 발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때는 각각 100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발치를 하면서 뿌리 끝에 있는 시스트를 같이 제거했다면 외과와 외과가 만나서 대부분 100대 5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탈구 치아 정복술. 완전히 탈구된 게 아니라 탈구, 함입, 정출, 전이 됐을 때 바로잡는 탈구 치아 정복술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 잠관 고정술을 했을 때는 각각 100대 100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지각감인 처치 가도 하고 나도 하고 오늘 2가지의 지각감인 처치를 둘 다 했다면 당연히 하나만 주겠죠. 주된 처치만 인정. 맞습니다. 그런데 발치랑 IND가 만났네요. 그렇다면 IND가 무의미해지죠. 이를 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발치만 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보기 중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옳은 것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제거 복잡과 치조고 성형.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임플란트 제거 복잡은 발치를 되게 힘들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수가가 매복치 발치 수가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수가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 임플란트 제거 복잡과 치조고 성형이 답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임플란트 제거 복잡은 매복치 발치한 거나 거의 같은 상대가치 점수를 줬어. 따라서 매복치 발치랑 치조고 성형은 100대 빵이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 복잡과 동시에 시행된 치조고 성형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100대 0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잠간 고정술과 교합 조정술을 했을 때는 100대 50으로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발치랑 치조고 성형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죠? 네, 100대 50으로 인정되고요. 그다음 조금 어려운 보기인데요. 박리 소파를 하고 박리한 잇몸을 덮기 전에 치근면에 독소가 다시 침착되지 않도록 구연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발라드리는 경우가 바로 치근면 처치술인데요. 결국 치주와 치주가 만나면 일반적으로는 100대 0입니다만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100대 100으로 각각 산정이 됩니다. 다음 당일 발수 곤충, 즉 근관 치료와 함께 시행한 에피코액토미. 이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엔도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 100대 100으로 인정을 합니다. 5번이 정답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69번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우리 선생님들 거의 2시간여를 힘들게 달려오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다음 중 구강 검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성인 구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하게 됐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국가가 시행하는 구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스케일링을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오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진료를 받게 됐을 때 전후오는 진찰료가 어떻게 될까요? 검진 당일이었기 때문에 50%만 산정한다. 맞죠? 초진료 50%랑 스케일링 100%랑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에 진료하면 진찰료의 50%만 산정합니다. 자, 3번 보기. 구강검진을 하고 그때 당시에 스케일링도 하시고 발치할 게 있습니다. 사랑니도 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진료를 못하고 30일 안에 한 2주 지나서 치료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3번 보기는 그 내용이 아니네요. 구강검진 후 30일 안에 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지만 공단 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얼른 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공휴일에 구강검진을 하러 오셨다. 우리가 만약 공휴일 진료하는 치과인데 공휴일 날 국가가 시행하는 검진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가산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진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성인 구강검진하고 30일 안에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성인 구강검진을 했는데 30일 안에 와서 그때 검진 받았을 때 하라고 했던 거 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초진이 아니라 재진의 100%가 정답입니다. 한참 지나서 오셨다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검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왔어요라고 한 달 안에 오시면 일반적으로 재진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청구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매복 발치 시에 사용한 버가 누락되었다. 자, 매복치 발치는 청구를 했는데 버만 놓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추가로 버만 넣겠습니다라고 추가 청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A 치과 의사가 해외 학회로 외국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진 의사인 B 치과 의사가 청구를 했는데 이때 외국에 나가신 A 원장님의 이름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지급불능이 된 겁니다. 지급불능이 됐을 때는 실제 진료한 의사로 고치고 보완 청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지급불능을 당하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유를 찾아서 보완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진료분을 이미 쏘았어요. 청구를 했는데 어머나 12월 28일 진료 내역을
놓치고 12월 28일치는 청구가 안 들어가고 다른 날짜 것만 시효 환자께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루분이 통째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누락 청구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다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될까요? 가는 그날 청구가 됐는데 뭔가 하나를 놓친 거죠. 엑스레이만 놓쳤거나 버만 놓쳤거나 실크만 놓쳤다. 그래서 그것만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추가고요. 그날 하루분 통째로 넣지 않았다. 그러면 누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 청구는 지급불능을 당했을 때 하는 거고요. 따라서 추가, 보완,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상 문제 70문제를 쉼없이 열심히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부디 아주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목표로 하신 자격증 시험 꼭 합격하셔서 큰 또 더 나은 성장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